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이 책방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저자는 어너더 경제사를 이번에 새롭게 집필하신 경제학자 홍기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책이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 내가 찾던 바로 그 책이구나. 제가 알고 봤더니 집에서 이 책에 대한 이제 독이 책방 리뷰를 한번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책, 비슷한 책을 뭐뭐를 읽었나 봤더니 돈에 관련된 책이 10권도 넘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화폐나 돈은 무엇이고 뭐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갔고, 아직도 못 읽은 책도 또 꽤나 많은 그런 책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학자가 될 거면 나머지 집에 있는 두툼한 책을 읽어볼 건데, 학자가 안 되면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 책을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권을 덮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또 읽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날아가기 전에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책 내용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산업기술을 보면서 우린 기초과학이 부족해, 그래서 기초과학을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기초과학이 되는 책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회상이 왜 생겼고, 이 경제가 왜 생겼으며,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돈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현재 시스템적 통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 서술이 단선적이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는 단선의 삶은 전 결코 없다고 보거든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자식으로서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동호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그 국면으로 하나의 인간상이라는 게 조합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다양한 생각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의 측면 봐서는 안 되고 다차원적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책이 경제와 현재의 경제 그리고 화폐, 이것들을 정말 다차원적으로 여러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역작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독자의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는 저는 특별히 투자를 좀 깊이 있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전문 서적의 특성상 안타깝게도 곧 절판이 됩니다. 저자 두고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사봤는데 이거 나중에 읽어야지 보관해놓고 한 2년 있다가 책 뒤져보면 반드시 절판돼 있어요. 이런 책들은. 그래서 일단 먼저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읽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구어체로 이걸 풀어가면서 특별히 지금 2권을 제가 꺼내놨는데, 2권은 특별히 더한데 완전 옛날 얘기예요. 그냥 술술 막 넘어가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읽어왔던 경제 관련된 책을 읽어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되뇌어지면서 너무 쉽게 그냥 쭉쭉쭉 가서, 제가 사실은 이 책 지금 총 3권인데 그중에 1권,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거 읽느라고 참 재밌게 저의 여가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정말 무엇이고 어떤 기원이 있고, 왜 지금 자본주의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왔던 자본주의에 대한 사실은 아주 극렬한 표현은 돈에 미친 놈들. 그렇죠. 돈에 미친 놈들이 만든 세계사. 세계상.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들. 근데 사실은 지금으로 오면
사회 발전을 이룬 것도 바로 그 돈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런 그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되는 신분적 계층인 브루조아즈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과 같은 산업 발전이나 이런 과정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토지 귀족 중심의 봉건 시스템이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궤적이 어떻게 갈 건지도 충분히 이 책을 보면서 향후를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초과학이라는 거예요. 투자의 기초과학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대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묻고 싶어요. 부르주아즈가 탄생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된 것일 수 있죠. 네. 물론 빈부격차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봉건 시대에 있었던 상강무역을 통해서 정말 비참한 인간의 그 악성을 드러냈던 그 네. 과정들에 비하면 지금 사실 전쟁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덜하고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회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수탈당하는 거는 지구죠.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예. 하는 게 사실 우리 모두가 봉착해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조금 제가 예. 이거는 나중에 물어볼 제일 끝단에 물어볼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3권에서 할 얘기인데요. 네. 그 3권은 지금 내년에 출간할 거예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아주 그 시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올해 그 북대서양 그 해수면 온도 그 차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 26일 날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지금 북대서양 해류가 멈출 것이다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북대서양 해류가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The Tomorrow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네네. 그 뭐 진짜 빙하기가 새롭게 온 빙하기가 거죠. 그렇게 극적인 건 아닌데 사실상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1998년으로 기억해요.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북대서양 해류가 멈추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가지고 그 얼음을 파가지고 그 13,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갖다가 이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한 7년이나 8년 사이의 시간 동안에 온도가 10도에서 15도가 떨어져요.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져요. 얼음이 녹아서. 예, 왜 그러냐면은 북대서양 해류가 그 그러니까 제가 유럽 얘기를 드려야죠. 유럽하고 북미 지역이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모르시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의 위도 있죠. 네. 그게 유럽에 어디쯤 해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같은 위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프랑스쯤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그렇게 낮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원래는 위도상으로 보면 추워야 되는 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올리브도 기르고 포도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럽이 왜 따뜻하냐? 북대서양 해류 때문이에요. 네. 이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물이 쭉 올라와가지고 유럽의 기후를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북미 대륙하고 유럽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해류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하고 북미 지역이 10도에서 15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네. 이거는 제가 그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무슨 예측도 아니고, 네. 얼음을 파가지고 조사한 13,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북대서양 해류가 멈추게 되면은, 7, 8년 사이에 15도가 떨어진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더 소름 끼치는 보도는 최근에 이제 그 제일 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 나왔는데, 2040년에서 2070년 사이에 멈출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아주 어떤 경우에는 2025년에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2023년에 그려놓은 그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를 보면요. 네.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연중 해수면 온도 변화를 완전히 어기고 위로 치솟아 버려요. 네. 이거는 계산도 안 되죠. 리스크라고 하는 게 계산도 안 되고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벌어지면은 일조량도 변하고 바람의 양도 변해요. 네. 그러면은 태양열 발전을 깔아놨던 거, 바람개비를 깔아놨던 것도
지역에 따라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바람 많은 데다 꼽아놨는데 그다음부터 바람이 안 불어. 그렇죠. 예. 지금 그 독일이 걱정하고 있는 게 독일이 지금 재생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럽이 그 기후 조건이 너무 극심하게 변해서 혹서랑 혹한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일조량이라든가 바람의 양이 예측한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예측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본주의는 그럼 어떤 타격을 받느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계산도 안 되지만은 보호무역이 나타나게 되고 자본주의 기본 시스템은 이 수익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이 이동을 하고 무역이 벌어지게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후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화폐의 명령대로 인적 물적 자원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절박한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한 건 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 모든 게 시간 가치로 딱딱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책에서 말한 것처럼 동시대성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짜 시계 태엽처럼 짝짝짝짝 맞아 돌아가면서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예측 가능성이 확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그 자본주의 합리성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 예. 이게 현재 금융에서는 이제 리스크 헤지라든가 이제 하입에 대한 예측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이거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가져오는 일이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인도에 지금 홍수가 나서 네. 지금 쌀 농사가 박살이 났어요. 어, 그런데 쌀이 지금 전 지구의 쌀의 주요 산지는 인도, 태국, 그다음에 베트남 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다 난리예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이 쌀값이 오르면은 그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일은 정치적 폭동이거든요. 네. 이 하층 계급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국내의 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도 금지시켰고 태국도 지금 그 금지 이제 막을 예정이고 그래서 쌀값이 폭등을 하는데 쌀값 오르면은 쌀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식량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기초 소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기후 변동이 심하면은 이 쌀에 있어서의 그 식량에 있어서의 보호 무역이 언제 풀릴지 예측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그럼 예측 가능한 거는 뭐가 남을까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를 자본주의가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든가 기술 혁신을 한다든가. 네. 하지만 이게 한 300년 동안 마련되어 온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회적 인프라 있죠.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 조직의 합리성 같은 것. 네. 이걸 근본적으로 흐트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스테믹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3권에서 쓸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권하고 2권에서 밑밥을 깔아놔야 이제 3권 얘기가 성립하니까. 네네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조금 드리긴 했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꼭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화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책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물건을 만들고 물물 교환을 하다가 예. 불편을 해서 화폐를 써보니까 편해. 예.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점차 대체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주력이 되어가지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 왔다라는 뭐 자연 진화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전혀 그렇게 예. 얘기 안 하죠. 예.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예. 그 뒷단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익숙한 얘기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 누구예요? 그 유발 하라리 호모사피엔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물물 교환하다가 이게 불편해서 화폐가 생긴 거다. 네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이제 거짓말인 게 입증이 되는데 우선 인류학적인 역사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인류학자들이 한 100년 동안 뒤져봤는데 네. 물물 교환을 하다가 화폐가 생겨난 사례가 있느냐 단 한 사례도 못 찾은 거예요. 없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벌어지려면은 물물 교환은 두 물건 사이의 그 교환 비율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100가지의 물건이 교환되는 장소가 있다고 합시다, 시장에서. 뭐, 그건 100가지는 교환될 수 있죠. 그럼 100가지의 물건들이 교환되면 교환 비율이 몇 개가 생기냐면은
100 곱하기 99 나누기 2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4,800가지 개 정도의 교환 조건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건 전혀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논파가 여러 번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신화처럼 계속 떠들면서 그냥 이런저런 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왜 두툼한 책들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책 있으면 버리세요. 네. 예, 이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럼 화폐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화폐가 가진 기능이 계산 기능, 그다음에 지불 기능, 그다음에 이 부의 축장 기능, 네. 그다음에 교환의 매개 수단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네 가지가 각각 다 기본이 다릅니다. 기원이 달라요. 네.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들이었었어요. 예전에 이제 책에서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대목은 거래를 할 때 어떤 장소, 뭐 나무 아래인가 그런 장소에서 서로 간의 물건을 두고 네.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물건을 놓고 예. 서로 뭐랄까 입맛이 맞으면 바꾸고 안 맞으면 안 바꾸고 어떤 비밀스럽게 예.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물건의 교환이 네. 뭐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예.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아주 정말 그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책이 길어질까봐 짧게 그냥 그 침묵의 교역 얘기만 했는데 네. 그 아담 스미스 책에 보면은 사람은 교역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만나가지고 서로 막 그 교환하고 싶어한다.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뒤져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끼리 물건을 가지고 서로 만나잖아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 인류학적으로 물물 교환이 벌어지는 제도들이나 이 형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이 물물 교환이 전쟁이나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환 당사자 둘이 절대로 말을 섞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는 방식을 취한 게 그 침묵의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물건을 언덕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내려갑니다. 네. 그럼 B가 이제 자기 물건을 갖고 올라가서 얼굴은 안 보고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고 요거랑 나 요만큼 바꿀래라고 하면서 자기 물건을 딱 놓고 내려가요. 네. 그러면 다시 A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교환 비율이 적정한가 이렇게 봐가지고 네. 아니다 싶으면 자기 물건을 좀 덜어 갖고 내려가요. 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교환량이 이렇게 조절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쪽이 양쪽 다 자기 걸 가져가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좀 더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데이빗 그레이버라고 하는 사람 그 부채 5,000년의 역사라는 책이 나오는데 부족끼리 곡물하고 쇠로 만든 삽을 교환을 하는데 이걸 하다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네. 조금 현대인 상식하고는 벗어나는데 남자들의 부인들을 갖다가 서로 바꿔요. 그래서 성행위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은 그 옷감을 가지고 A 부족의 여자들이 옷감을 가지고 B 부족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풀숲으로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성행위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물건이 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양쪽이 전쟁을 벌이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술 먹고 즐기는 잔치로 이렇게 교환을 조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시장이 생겼다 이건 아니고 네. 물물 교환은 그럼 어디서 생기느냐? 친족끼리나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안 벌어지고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하고만 벌어지는데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네. 항상 이렇게 아주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행한 게 물물 교환이었다. 네, 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뭐 현대 이슬람도 조금 그렇고 네. 그 기원을 가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 무덤을 살 그 구를 살 때도 보면 네. 그냥 그 흥정을 하는데 흥정을 희한하게 합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보면 그냥 돈 안 받아도 됩니다 했더니 그럴 수 없다 돈 주겠다 하고 예.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슬람 문화나 그 고대의 문화로 가면 예. 절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돈 받는 게 끔찍하니 예. 좀 뭐랄까 그거는 인간답지 않으니 재밌는 얘기. 예, 그걸 싹 피해서 맞습니다. 예, 다른 식으로 해서 예. 흥정을 해서 돈을 주고 사는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한테 그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 교환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가령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지금 목걸이를 가진 사람하고 팔찌를 가진 사람이 서로 바꾸려고 모였다 합시다. 네. 그런데 절대로 바꾸자는 소리를 안 하고 쇼를 해요. 어떻게 쇼를 하면 야, 너 목걸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원래 흥정을 하려는 사람이면 이 목걸이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비싼 거야.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목걸이 별거 아니야. 이거 욕심 가지지 마. 이거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치를 낮춰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다가 어느 한쪽이 목걸이를 얘 내리네 하고서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 형식도 있고 네.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 아랍 사람들의 원래 지금 있는 문화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이거 가져 이렇게 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선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교환을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교환하기 싫다, 목걸이를 주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거 주고 싶은데 내가 이게 어머님한테 선물 받은 거래가지고 줄 수가 없네,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은 흥정인데 네. 겉으로도 보면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미안한데 이거 선물을 못 주겠네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물놀 교환 때는 사실은 교역량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교역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예, 그렇게 이제 작은 규모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음이 있었고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해서 화폐로 넘어가는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네,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역이 기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네 안에서도 그 시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은 뭐냐면은 달걀 사러 간다든가 콩나물 사러 간다든가 그래서 가격도 다 정해져 있고 생필품의 종류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교환이라고 말하기도 우스울 정도의 그런 조그만 시장들 그게 이제 마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먼 원거리 무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수메드 제국이 거기는 어떤 목재를 구하려면은 저기 지중해 건너편에서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이거 큰 규모의 무역을 행하는데 시장 교환이 아니고 관리, 왕이 시킨 관리, 탐카룸이라고 그래요. 이 고위 관리가 배를 몰고 가서 원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 현주민들하고 무슨 딜을 치든가 해가지고 대규모로 조달해오는 일종의 조달 사업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장이 만들어서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도 그 품앗이라는 거 농촌 사회에서 품앗이라는 건 내가 너희 집 논 일할 때 내가 도와주고 우리 집 논 할 때 같이 도와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노동력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뭐 돈의 교환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집 논이 크면 조금 상을 좀 크게 차려서 저녁을 좀 잘 대접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와 교환의 이 상황은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 그 기운을 언제쯤 봐야 될 때 있습니까? 화폐는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한 300년밖에 안 됐어요. 아까 그 옛날 고대 사회로 가서 거의 화폐가 나오게 되는 계기는 이거였는데 아까 말하는 식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식으로 그 어떤 물자의 유통이 조직된다든가 하면 화폐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화폐가 필요해진 계기는 왕하고 신전에 궁정하고 신전에서 세금을 걷다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데 이를테면 전라도에서는 쌀을 걷고 경상도에서는 해산물을 걷고 황해도에서는 뭐 인삼을 걷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중앙 국가에서는 이거를 각각의 신민들한테 똑같은 양으로 세금을 걷었다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계산을 안 하고 한쪽에만 계속 많은 걸 물렸다가는 밀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 상이한 물건들 있죠. 인삼하고 쌀하고 해산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는 인삼 몇 근에 해당하는 걸로 볼 거냐를 갖다가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루스메르 제국이나 바빌로니아에서 사용하는 은인데 은하고 볼이 두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생필품의 경우에는 이게 가지가지의 생필품들을 계산 단위로 계산을 할 적에 요게 볼이 몇 그릇, 몇 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좀 귀중품은 은 1세겔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 단위로만 화폐가 존재한 겁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자꾸 은 몇 세겔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가령 맥주를 먹으러 가면은 맥주 한 잔을 딱 먹고서 뭐 은화를 딱 놓고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령 어떤 귀족하고 어떤 목수가 귀족이 어떤 목수한테 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수가 이제 침대를 만들어서 귀족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가를 어떻게 치르느냐? 침대 하나가 일단 계산 단위로 보면은 은 10셰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은 10셰켈을 그 목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 10셰켈에 해당하는 이런저런 물건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화폐로 유통을 된 게 아니고 은은 추상적인 계산 단위로만 작동하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회에서는 예. 그 화폐라는 게 실존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우리 그 추상적으로 단위로만, 그렇죠. 추상적으로 계산 단위에서 야 이거 얼마치야 대략 그렇죠. 얼마치라는 개념이면 그렇죠. 그 얼마치 네 걸 갖고 와. 그래서 지금 요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국제무역에서 달러가 사용되는 방식이 똑같아요. 네. 보면은 중국하고 아르헨티나가 교역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제를 뭐 달러로 할 때도 있지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 현물 그냥 네. 수합이 벌어질 때도 네.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거냐라고 할 적에는 달러를 활용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럼 실제 달러가 유통된 건 아닌데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달러가 사용되는 거랑 달러 똑같죠. 얼마치? 그렇죠. 예, 달러 얼마치의 고기를 소고기를 보내줬으니 예. 너가 달러 얼마치 물건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돼.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예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영국의 파운드라는 화폐가 있죠. 네. 이 화폐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네. 계산 단위로만 존재했고 예. 이 물건이 가치가 500파운드라는 계산 단위만 있고 그 500파운드를 갚을 때는 뭘로 갚았느냐? 이런저런 주화로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는 주조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계산 스털링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파운드 스털링이 정식 명칭인데 네네. 스털링이란 건 은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파운드는 원래 무게 중량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 스털링은 그 카을 대제 때 그 프랑크 왕국 때부터 계산 단위로 해당하는 은 1파운드에 해당하는 계산 단위다라고 하는 추상적 계산 단위로만 있고 네. 실제 그 화폐가 만들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밑단에 있는 다른 주화로 예, 예. 그만 그 뭐 1파운드 어치에 예, 뭐 예. 예를 들어 동전 몇 립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은 그 실링은 네. 주조가 됐는데 네. 20실링이 1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1파운드 어치를 주화로 갚고 싶으면은 20실링을 낸 거예요. 은화 20실링을 내서 1파운드 어치를 계산을 해버린 거죠.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화폐를 조금 일반적인 통용하는 그 시점과 네. 그 사건은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반적인 화폐라는 건 오늘날 쓰이는 화폐라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통용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폐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예. 그 시점이나 뭐 그런. 이게 문제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화폐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게 되게 놀라우실 텐데 가령 한 14세기 영국으로 가보면요. 네. 화폐 종류가 왕이 찍어낸 그 주화 네. 이것도 화폐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상인들끼리는 환어음이라고 그래갖고 종이 쪽지에 그 환어음 아시잖아요. 네네네. 종이 쪽지에 찍찍 쓴 걸 갖다가 이제 수표를 계속 이설을 해가지고 그걸 화폐로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화폐가 있는데 탈리 막대기라고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양쪽이 내가 얼마 빚졌다는 걸 금을 그어서 표시를 한 다음에 나무로 두 개를 찌어게 버려요. 네. 요새도 왜 우리가 그 세금 내면은 이게 영수증 주면서 스톡이 있고 스터브가 있죠. 네. 요게 탈리 막대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요 받은 그 나무 반쪽짜리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이것도 화폐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이장들도 수표니 뭐니 하는 종이장들도 화폐로 쓰였고 네. 영국왕이 만든 주화도 화폐로 쓰였고 그 다음에 베니스니 뭐니 하는 나라에서 들어온 각종 주화도 막 쓰였고 네. 그 다음에 평민들이 만들어낸 탈리 막대기도 막 쓰였고 그러니까 사용된 화폐가 뭐 4가지 5가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10가지 20가지가 되기도 했어요. 일종의 증표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다는 증표로 사용되는 게 후대에 와서 뭔가 예를 들어 세금 문제라든가 왕권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통일된 주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전에는 수많은 다양한 예, 형태의 남맥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통일되는 계기가 제일 중요한 계기는 1694년에 영국에서 이제 영란은행이 만들어지는데 네. 런던 주변은에서는 이제 주로 영란은행권이 통용되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네. 이때부터 슬슬 통일이 돼가지고 나라별로 한 나라에서 한 가지 통화를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네. 좀 놀라운 일인데 19세기 이후에 벌어져요. 네. 10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결국은 지금이라는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총합이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이 것이다. 네. 라는 톤으로 저는 네, 맞습니다.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가 이루어져서 무슨 하나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또 두 개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세 개의 발명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이것저것들이 생겨서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아까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화폐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필요에 의해서 또 통일화된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본주의 연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중세를 대표하는 뭐 토지 중심의 봉건제에서 예. 이게 이제 상업 세력의 등장을 예.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봉건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세력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짧게 이거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봉건제 때까지, 그러니까 고대 경제에서 봉건제 때까지를 설명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말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막스주의 역사하고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 경제사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자본주의 자체는 경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고대 때부터 중세 때까지 경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이코노미란 말의 어원은 살림살이거든요. 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들이 먹고 살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행위가 경제였기 때문에 이 중세 때까지의 경제 조직에서는 무한히 축적한다라든가 무한히 생산한다라든가 무한히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주변에 먹고 사는 건 내 지역 주민이라든가 하여튼 내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경제의 끝단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 조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영주 같은 경우에 금은부화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뭐 했냐면은 군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자기 권력을 불리려고 그랬지 물품 자체를 많이 불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무한히 팽창하려고 하는 거는 권력욕이 무한히 팽창하는 거지 경제 자체는 무한히 팽창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은 자산 가치의 무한 팽창이잖아요. 자산 가치의 무한 팽창이라는 원리는 경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까지의 봉건제까지의 경제에서 여기서 자본주의의 연원을 찾으려고 하는 막수주의적인 시도라든가 자유주의적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본주의 핵심을 다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어떤 영역이 정해지는 거라는 건 결국은 그 농업사회라는 기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창출될 수 있는 게 항상 제한적이고 토지라는 그 유한 공간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살림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송나라, 중국 송나라 때라든가 명나라 때를 보면은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 중세는 압도적으로 농업적이었습니다만은 뭐 페르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이슬람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들이 발생하고 자본주의로 넘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좀 예외가 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핵심적인 이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를 강조한 게 제가 얘기하는 거의 특색일 거예요. 국가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어느 사회나 있었고 아주 고대부터 있었고 상인들은 특수한 종류의 집단이에요. 무한히 주부를 축적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권력에 의해서 항상 제동이 걸려요. 어느 사회에서든. 그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도 상업 세력을 굉장히 그거 말할 필요는 없죠. 사농 공상 하면서 굉장히 하급 취급을 조선 시대에 그 상인들이 당했던 멸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금난전권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조선 왕실이 직접 그 관계 맺고 있는 이 상인들, 이 상인들 말고 자유롭게 상인들이 만약에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좌판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이 관제 상인들이 금난전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권력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이 시장의 발전을 갖다가 일정 정도가 넘으면은 제어하고 억압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유럽에서 16세기에 발생을 한 거예요. 이유는 전쟁 때문이에요. 16세기에 유럽에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모든 군주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기억이 드는데 16세기의 전쟁은 다 돈이었어요. 용병으로 하는 전쟁이었고 대포나 총으로 하는 전쟁이었으니까 이 현금을 땡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금 걷어서 그 곡식 세금 걷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용병 고용하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군주들이 한 푼이라도 화폐로 자기의 권력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화폐의 형태로 자기의 권력을 축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니까 굉장히 아쉬워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부르주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문명에서는 부르주아를 상인들이 일정 정도 성장하면은 국가가 억압을 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가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왕이 그걸 돈의 형태로 권력을 축적한 다음에 누구랑 싸우냐면은 국내에 있는 귀족들을 때려잡아요. 그래서 영토를 통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하고 전쟁을 해서 외적을 때려잡아요. 네. 그래서 생겨난 게 근대 국가예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기 전에 원래 귀족이라는 건 그냥 지역 맹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일본에 성주가 있는 것처럼 지역 맹주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힘센 귀족이 왕이 되는 예. 그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라고 해봐야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중세 때까지 그랬죠. 예, 대접 못 받고 각 지역마다 그냥 각 나라처럼 움직였고, 예. 그렇다고 이 나라처럼 움직였다고 해서 경계선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 맹주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 왕이 더 많은 세력을 갖기 위해서 좋은 수단으로서 세금 이외에 초과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그게 부르주아였고 예. 그리고 부르주아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승수작용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권력을 잡았다. 말씀하신 부분 맞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 좀 적어할 게 있어요. 세금이 단순히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주아랑 손이 잡은 게 아니고요. 세금의 형태가 문제인데 화폐를 해야 돼요. 왜 화폐를 해야 되느냐?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려다 보면요, 이게 부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곡식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반드시 화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용병들은 화폐 말고는 안 받아요. 아까 잠깐 그 화폐, 그러니까 코인 있죠, 주화. 주화의 기원이 뭐냐라는 얘기 잠깐 우리가 못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간단히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서양 문명의 경우에는 기원전 6세기에 리디아에서 만들어진 그 코인, 주화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용병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었어요. 네. 주화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생겨난 게 연원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솔저라고 그러잖아요, 병사를. 이거의 어원이 솔다, 그 불어의 솔다랑 똑같은데 은입니다. 은화를 받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은 현금 박치기죠. 당장 주화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대포라든가 다른 물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내가 영토가 있다만 해가지고 올해 한 해, 두 해 동안 곡식을 이만큼 세금으로 들어올 게 한 2년 동안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유동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세기 제일 유명한 이 금융가문, 후거 가문이라고 하는 야콥 후거, 그렇죠. 그 카를 5세, 그러니까 그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경우에는 이 후거가 한테 항상 계속 돈을 꾸는 겁니다. 전쟁 자금을. 나중에 안 갚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데 후거가가. 그래서 세금이 단순히 더 많이 필요했다가 아니라 세금의 형태가 뭐였냐면은 화폐 금융의 형태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융자산의 형태로 바뀌었다. 요게 결정적인 점이죠. 그 부르주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르주아의 기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밝히고 있듯이 부르주아라는 게 성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 성 옆에 붙어 있게 됐으며 그렇게 해서 왜 발전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앙리 브레는 얘기대로 그 로마 시대 때까지는 교역이 상당히 있다가 로마 제국이 그 몰락한 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교역망이 거의 다가 이게 파괴가 돼요. 이른바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기간은 그래서 교역이 활발하지가 않고 해운이나 강을 따라서만 이루어지고 내륙에서의 그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이 상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히 치안이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물 교환은 항상 언제 깡패들이 나타나서 물건을 뺏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상인들이 실제로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게 물건 거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영주가 가지고 있는 캐슬 성벽에 붙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자판을 열고 여기서 이제
물물 거래가 행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프랑스 말로는 부르주아지, 그 독일 말로는 비르거, 영어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버르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원 다 똑같습니다. 브루크.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오늘날 알고 있는 부르주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길드라는 걸 맹글어서 상인들도 그렇고 수공업자들도 그렇고 무한히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에 계속 제동을 스스로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중세 사회의 일부분이지 무한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르주아들하고 똑같이 무한히 부를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등장을 하죠. 이 중세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합리적인 방식으로 한번 돈을 끝까지 추적해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 요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막스 베버의 고전적인 설명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 부르주아하고 요새 부르주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네. 옛날 부르주아지들은 그냥 단순한 물욕하고 금전욕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오늘날의 부르주아들은 합리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인프라들을 만들어 놔야 해요. 네. 그때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면 복식부기. 1494년에 이제 루카 파치올리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수도승이 복식부기의 원리책을 이제 출간을 하는데, 좀바르트라고 하는 경제사가는 자본주의가 언제 태어났는지 만약에 숫자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1494년을 얘기하겠다. 네. 왜냐면은 여러분 이 복식부기나 재무제표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단식부기에서는 나의 자산이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게 현금 출납부니까. 네네. 그럼 지금 이 순간 내 자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대체대조표를 만들어서 자산을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자산 크기, 내 금고에는 돈이 설령 얼마 없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지금 사업의 그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뭐 일이 복잡하게 굴러간다 하더라도 네. 대략 내 자산의 크기 전체를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식부기잖아요. 네.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고도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집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주아들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빼놓고 합리적인 복식부기를 빼놓고서 부르주아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기를 쓰면서 자산 부채를 분석하고, 그래서 예. 자기 순자본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커지면서 자본도 사이즈가 커지는 걸 그렇습니다. 측정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도 다음 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서 결정적인 그 아이디어가 생겨나는데, 자산 가치의 무한 증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이 생겨나요. 자산 가치의 무한 증식이라고 하는 꿈은요, 자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복식부기가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관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복식부기를 통해서 자산 가치라는 개념이 생겨나니까 이걸 무한히 불려 나가는 것을 나의 존재 이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네. 근대적인 부르주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왕권과 결합해서 예. 오히려 귀족을 그 퇴출시키면서 그렇죠. 훨씬 더 강화되는 그 흐름들을 보였고, 그렇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부르주아가 사회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동자 손을 잡았다가 예. 사회 중심에 들어가서 노동자를 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그 부르주아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예. 올라왔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예. 이런 쪽으로까지 넘은 거죠. 그 19세기 얘기로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 있죠. 왕하고 부르주아들이 협력을 해서 귀족들을 때려잡고 외적을 때려잡으면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인데, 네. 이 과정을 그때 막스 베버는 왕과 부르주아들의 기념비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네. 요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조직이 동인도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자본주의 사업체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가가 왕실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사업체인데, 그게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던 동인도 회사가 네. 그 양쪽의 동인도 회사들을 다 보면은 국가 권력하고 부르주아지가, 그러니까 복식부기의 합리성을 가진 부르주아들하고 그 다음에 무한히 권력을 팽창하려고 하는 이 국가의 논리하고
완전히 찰떡같이 하나로 엮여가지고 생겨난 사업체가 동인도 회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무역 회사가 아니라 엄청난 무력을 거느리고 있는 폭력 조직이기도 했어요. 네네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 존 칼뱅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칼빈이라고도 많이 보는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 사상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도 따로 공부했던 과거의 내용들이 있어서 참 재밌게 읽었던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의 핵심 코어 정신이 되었느냐.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베버가 얘기하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만약에 그냥 돈독이 오른 거다, 이렇게 돈에 미쳤다, 돈독이 오른 거다, 만약에 자본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자본주의는 어느 사회, 어느 시절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상인들은 항상 있었고,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돈을 벌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근대적인 부르주아는 단순히 돈독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돈독에 올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 됩니다. 그 투자 관리하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진짜로 돈독 오른 사람들은 손절해야 될 때 못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돈독이 올랐는데도 합리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유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했다는 짓이 전쟁에다 몽땅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리기도 하고 또는 전쟁을 벌리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그냥 엎치락 뒤치락 같은 방식으로 상인들이나 이 자본가들이 돈 벌려는 사람들이 행동을 했는데 오늘날의 자본가들은 어떠냐면은 돈독에는 올랐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 합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돈독이 오르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비슷한 정신적인 태도를 칼빈 교도들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칼빈 교도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네.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8세기에 베네딕투스 수도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노동을 많이 해서 재물을 축적하려고 노동을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래요. 네, 네, 이 부르주아들도 비슷한데 이 켈빈 교리에서는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네. 교회 열심히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칼빈의 대답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 예, 하나님의 그건 뜻이지. 순전히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구원 받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다 정해진 대로 예.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 예. 네. 더 무서운 거는 알 길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일체 없다. 그건 네. 모조리 신의 뜻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들이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면은 구원의 이 지옥 갈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불안감을 더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려다 보면은 미친 듯이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직업에 충실할 때 어떻게 충실해야 되냐면은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상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네. 그게 하나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청교도 상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던 이유가 돈독이 올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독에는 올랐지만은 돈독에 오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네. 역설적이죠. 미친 듯이 돈을 벌지만은 돈독이 오르지는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합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돈을 벌려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 이게 베버의 설명이에요. 네. 사실은 뭐 칼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약간 신경 과민 또는 신경 쇠약 정도 수준입니다. 위장이 아주 안 좋았어요. 위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바짝 말랐고요. 근데 그냥 모든 거에 신경을 쓰던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네바였죠. 그 제네바이 왜 그렇게 어려워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칼뱅을
초청을 합니다. 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라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저 한번 왔다 그냥 갔어요. 근데 또 호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럼 내 말대로 할 거야?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런 그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다 때려잡았죠. 예. 그래서 심지어 웃지도 못하게 했고, 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예를 들어 많은 그 여분의 재산을 못 가지고 예. 있게 했고, 심지어 춤도 못 추게 하고. 예, 어떤 뭐 즐거운 행동도 못 하겠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제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사형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아주 재미난 책이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설적인 우리 그 전기 그 저술가가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재밌는데 거기 보면 이제 칼뱅이 정말 더 없는 폭군으로 예.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네바 사람들이 왜 그걸 불러서 그렇게 살았는지가 예.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때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때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극도의 종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극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를 하려면은 자본주의 이전 사람들이 우리랑 얼마나 사고방식이 달랐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여기 잠깐 얘기 나오는데 중세 때 왜 마녀 사냥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마녀 사냥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의 의문점이 남아요. 뭐냐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을 왜 사람들은 받아들였을까? 그렇죠. 그죠? 예.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네네네. 왜 폭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왜 이걸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거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저건데 그 중세 때 사람들은 지금 이 몸뚱이가 죽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몸뚱이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때 다시 몸뚱이도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테니까 네. 중요한 거는 영혼의 구원이지 내 몸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걸려든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냐면은 이거는 내 영혼의 결백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련이다. 나는 어떻게든 이 고문을 견뎌내면서 내 영혼의 결백을 보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나중에 뭐 천년왕국이 되면 그 예를 들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그렇죠. 만난다 몸이 이제 다시 살아서 영혼과 다시 붙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런 워낙 중세가 이 기독교적인 성향이 뭐 성향이라기보다 아예 기독교 문화가 그럼요. 모든 걸 다 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중세 때 상인들이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던 이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내려오시면 다 몸이 그 땅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영원히 살 테니까 그건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걱정한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지정해 놓은 공동묘지 밖 안에 묻히지 못하는 사태예요. 네. 이런 몸이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가 상인들을 갖다가 계속 억압을 했거든요, 중세 때. 그래서 너희들 그 돈 다 벌어갖고 뭐 할래? 너희들 그 돈 갖고 살다가 너희들 지옥 간다라고 계속 억압을 하고 네. 나중에 파문까지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처음에 살아있을 때는 돈독이 올라가고 막 미친 듯이 돈을 벌다가도 네. 이 죽을 때 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몽땅 교회에 바치고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교회만 계속 돈을 벌고 네. 상인들의 재산은 축적되는데 계속 한계를 봉착하는 그런 일이 중세 때 이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중세 종교 개혁의 근원이 된 것도 수도원들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수도원들의 타락이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이루어졌고 조왕천과 수도원의 타락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 루터에 의한 95개 예.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네. 이게 사회가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그냥 단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얽혀진 것이 왜 어디서부터 연원이 되었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얽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너무 이 책에서 저는 네. 백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태동이 되었고, 그다음 부르주아지와 왕권의 결합. 예. 네. 그리고 그다음 왕권의 더 강화를 위해서 또 부르주아과의 결합을 통한 동인도 회사의 출현, 예. 주식회사의 출현.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 그 회사, 예.
여기 국가적 자본주의 출현. 국가 자체가 사업체죠. 예. 부주화 사업체죠.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업체. 해외에 가서 그 뭐 삼각무역을 한다든가 해외에 그 물건을 갖고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이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그 자본주의가 경제로 산업사회, 침투하죠. 예, 산업사회로 이연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맛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초두에 그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는 경제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네. 경제라는 건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냥 살아가는 과정의 물자의 유통에 불과한데 네. 자본주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치를 무한히 불리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무역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개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래서 18세기까지는요. 자본주의가 경제하고 연결됐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페르낭 브루델이라는 유명한 그 프랑스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가출한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자본주의가 생산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18세기까지는 그 연결이 굉장히 우발적인 거라서 자본주의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생산이. 그럼 자본주의의 본래 모습은 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인도 회사가 저 이 바다로 나가가지고 해적질하고 때려잡고 무역 전쟁하고 약탈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시장을 독점하는 것. 네. 시장에 대한 독점이 자본주의다. 이게 페르낭 브루델의 얘기였어요. 예, 예. 그런데 18세기 후반기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기계가 나오면서. 네. 기계가 나오면서 인간들이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그냥 경제, 먹고 살려고 해왔던 이 활동들도 자산 가치의 무한 증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게 산업혁명이죠. 네. 이 산업혁명은 정말 옛날 얘기 들으시듯이 정말로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앞서 이제 우리가 했던 화폐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개념 정의가 조금 필요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산업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조금 들어보셨던 얘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연결고를 가지고 전개되는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습니다. 예, 1편 오늘 대담은 사실은 조금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원적으로 화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근대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부르주아주와 왕권이 어떻게 결합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2편도 기대해 주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혹시 오늘 1권에서 해야 될 얘기 중에 빠진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왜 초두에 그 기후위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경제사 책을 보면 다른 경제사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숫자가 거의 안 나오죠. 네, 숫자 없습니다. 도표도 없습니다. 도표도 없고 네, 그냥 다 야불이죠, 그냥. 그래픽도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당혹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은 경제사인데 보면 제도 얘기만 나오고 그냥 뭐 문명사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을 저는 혼자 어떻게 부르냐면은 경제사의 빅히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빅히스토리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보통 인간의 진화하고 인간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진화는 이게 유인원에서 이렇게 뼈다귀가 계속 발전해온 생물학적인 과정인 것처럼 따지고 네. 역사라고 한 건 한 7,000년 전 정도부터 인간 사회가 발달하는 어떤 의식의 과정인 것처럼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북대서양 해류가 멈추는데도 우리는 전기 사용이라든가 기후기를 계속되고 있고 지금 21세기의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위기는 진화하고 역사를 두 개를 띄어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종이 지금 어떤 괴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굉장한 생명체로 바뀌어 있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제사를 쓸 적에 뭐 숫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류 경제 생활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거 빅히스토리 관점으로 좀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숫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라는 생물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같은 책을 저는 좀 대체하고 싶었는데 비슷한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 세계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걸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세계상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서 사실 역사와 경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경제 따로 역사 따로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냥 다 엮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고 살 때 어떻게 했고 먹고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인간 한 개인에도 그렇지만 저는 인류 전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60만 사람이 있고 어떤 착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엮여서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는가 네. 이런 것이 결국 사회상이고 생활상이듯이 역사상도 그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언어도 경제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언어도 경제사의 저자인 경작자 홍규빈 선생님과 함께한 언어 경제사 1편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편에는 2편 산업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홍기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